낭독을 하고 생각을 읽습니다. 안녕하세요. 낭독 산책의 탐마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유유출판사에서 출간된 생각의 말들이라는 책입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단단한 사유를 위하여 라는 부제를 달고 있고요. 이 책의 저자 장석훈 씨는 대학에서 철학과 문학, 심리학을 익힌 이래로 책 만드는 일에 줄곧 써먹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편집자로 어떤 책을 만들면 좋을까 궁리도 했고, 자유평등 박애의 나라 프랑스 이야기와 또 세상을 알게 한 문자 같은 청소년 인문 교양서도 썼습니다. 네, 이 책은 2020년 7월 14일 초판 1쇄가 발행됐고요. 총 페이지 수는 222페이지입니다. 들어가는 말,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갈 것인가. 발달심리학자 장 피아제는 글을 쓰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류가 고도로 정교한 생각을 할 때는 글을 쓸 때와 읽을 때라는 의미다. 결국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책에는 모두 100편의 생각과 관련된 말들이 적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대략 한 20여 편 정도를 추려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월터 리프먼,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곳에선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다.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이 막 일어났을 때 현대 저널리즘의 아버지라 불리는 월터 리프먼은 외교의 주제자라는 책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세계가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하며 민주적이 될 수 있는가를 피력했다. 무엇보다 그는 외교 측면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국가 간 상호 이해와 호혜를 강조했다. 그러나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음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그만큼 무르익지 않았다. 게다가 국가마다 민주주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당장 여러 국가가 외교 무대를 통해 이성적 합의를 끌어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같은 말과 관습을 가진 한 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해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운 마당에 국경 너머 서로 다른 언어와 관습을 가진 나라들이 협의를 벌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리프먼은 다름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다름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다름을 적대의 눈이 아닌 관용의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다름에 대한 피상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했다. 그 근거로 그는 일찍이 여행과 교역을 통해 이방인이 빈번히 드나드는 가운데 문명이 발달했던 역사를 예로 들었다. 차이와 다름을 거부하고 고만고만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여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문명은 자신이 가진 생각의 폭과 깊이를 재고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발전은커녕 쇠퇴할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진공 상태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으며 비슷비슷한 것으로부터는 새로운 생각을 낼 수 없다. 타키투스, 자신의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얼마나 드문 행운인가. 타키투스가 타키투스의 역사를 집필한 시기는 서기 100년에서 110년 사이인데 이 시기는 네르바 황제와 그 뒤를 이은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통치기다. 네르바 황제야 재위기간이 1년 반밖에 되지 않아 업적을 따지는 일이 큰 의미는 없으나 그럼에도 다음 황제로 오르게 될 트라이아누스를 양자로 삼은 것은 그의 업적이라면 업적이다. 어쨌든 트라이아누스는 훗날 로마 5현제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힐 만큼 로마 제국을 훌륭히 다스렸다. 타키투스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저 앞의 말을 꺼낸다. 현 권력에 치사의 글을 올리느라 관례적으로 말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르바 황제 이전의 로마에서는 이런 책을 쓸 수 없었기에 진심을 담은 것일 수도 있다. 그가 타키투스의 역사에서 다루는 시기는 폭군 네로가 죽고 내전과 환란으로 점철된 시기로 당대에는 감히 정치와 역사에 대해 입도 뻥끗하기가 어려웠다. 30년도 채 안 되는 이 시기에 무려 6명의 황제가 등장했다 사라졌으며 69년 한 해에만 4명의 황제가 등장했다. 그리고 둘을 제외하곤 제명을 다한 이도 없었다. 이에 타키투스는 제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그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은 데 대한 벅찬 소회를 앞부분에서 밝히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는 자유로이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모든 악습과 폐해를 이전 세대에 모두 전가하려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치자에게 아첨하거나 이빨림 소리를 하는 역사서도 문제지만 비판이라는 이름 아래 비난과 증오로 점철하는 역사서도 못지않게 문제라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틀어막는 것도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지만 그 주어진 자유를 주체하지 못하고 방종하는 것 또한 역사를 왜곡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실로 얼마나 왜소한 생각이 한 사람의 온 삶을 채우는지. 김수영의 시 가운데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 분개하는가로 시작하는 시가 있다. 밥값을 비싸게 받으면서 형편없는 밥상을 올리는 식당 여주인과 푼돈을 거들어 귀찮게 자꾸 찾아오는 야경꾼은 사정없이 욕하고 증오하면서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것에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자신을 힐책하는 내용의 시다. 그 시는 이렇게 마무리된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적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으냐. 생각에 있어서도 우리는 참으로 작은 것 같다. 생각이 없거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드문데 생각이 작은 것은 흔해 보인다. 그리고 생각이 없거나 생각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폐해보다 생각이 얕고 자라서 생기는 폐해가 더 크지 싶다. 그런데 왜 우리의 생각은 작을까?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감옥에 갇힌 죄수 신세인데 그 감옥이란 자신만의 감각과 사고방식이라는 울타리가 둘러쳐진 감옥이다. 그 감옥 안에서 자신만의 감각과 사고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누가 바꿔줄 수도 없다. 갇힌 울타리 안의 사고방식이란 더 넓어지거나 더 깊어지거나 혹은 더 새로워질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다. 기존의 것을 우려먹을 대로 우려먹다 끝내 시들어 말라 비틀어진 찌꺼기만 남길 뿐이다. 작은 생각을 해서 생각이 작은 게 아니다. 처음부터 큰 생각도 새로운 자극을 꾸준히 받지 못하면 옹졸이 쫄아든다.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육신의 기력이 쇠하듯 생각이라는 활동도 꾸준히 해주지 않으면 정신의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 육체든 정신이든 가만두면 퇴행하는 게 우리 인간의 기본값일 테니. 프리모 레비, 차라리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았다. 이탈리아의 화학자 프리모 레비는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권에 항거하는 비밀 조직의 일원이자 유대계였던 까닭에 체포되자마자 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로 끌려갔다. 나치는 수용소에 도착한 유대인에게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했다. 그 행위가 너무도 체계적이라 그런 일사불란한 효율성 앞에 기존의 인간적 통념과 상식은 모두 무너져 내렸다. 유대인은 더 이상 생각을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생각을 할 수 없으니 어떤 말도 조리 있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나치는 유대인에게서 인간이라는 부분을 먼저 제거해 놓아야 나중에 벌레 죽이듯 쉽게 그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와 같은 비인간화 과정은 발가벗기고 머리를 밀어버리는 육체적인 차원과 절대 복종을 강요하는 정신적인 차원,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질문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이해한 것처럼 행동해야 했다. 레비에 따르면 아우슈비츠 같은 집단 노동 수용소는 인간의 정신을 거세하는 거대한 기계장치였다. 그 기계장치를 통해 그들의 얼굴과 눈빛에 생각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간이 아닌 인간이 재생산되었다. 그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욕망하지도 않는 그냥 걸어다니는 동물일 뿐이었으며 그들이 뭔가를 생각하는 게 있다면 오직 배고픔에 대한 것이었다. 처음에 레비는 자신만큼은 정신줄을 잡고 사람들과 최소한의 인간적 유대를 유지하며 인간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이내 수포로 돌아갔다. 인간성을 거세하고 생각을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환경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가하는 자기 고문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안토니오 그람시, 사유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1926년 안토니오 그람시는 불법 정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무솔리니 파시스트 정권에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투옥되었다. 이때 판사가 선고를 내리면서 했던 말은 유명하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자의 두뇌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그의 두뇌 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노트 32권 분량의 3천여 쪽을 헤아리는 원고를 집필했다.
지병에다 열악한 감옥 환경이 더해져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생각하고 글을 쓰고 동료 죄수와 토론을 하는 이론과 실천이 병행된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20년 동안 두뇌 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판사의 선고가 무색하게 그는 감옥에서 오히려 자신의 두뇌 활동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저 인용문도 이렇게 쓰인 옥중수고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그는 철학과 철학자의 의미를 다시 짚는다. 흔히 우리는 철학자란 사유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며 철학은 그런 소수의 전문가가 행하는 추상적인 관념 활동이라고 여긴다. 이런 통념이 널리 퍼진 연유가 있는데 한때 서구에서 철학자란 주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일을 가리켰으며 이들은 바깥 세상과 유리돼 과거의 철학을 논하는 데 전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람시는 철학이 단순히 소수의 전문적 지식인이 벌이는 추상적인 사유활동이 아니라 모든 이가 참여하는 구체적인 사회활동이라고 보고 모두가 철학자라고 주장했다. 물론 전문 철학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일반인이 철학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병리학적 차원에서 정상적인 사고활동을 할 수 없는 이를 제외하고 사유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감옥 안에서 그것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엠페도클레스. 인간의 심장을 감싸고 도는 피가 바로 인간의 사고다. 우리 몸에서 생각을 주관하는 기관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날 상식에 따르면 당연히 뇌다. 물론 처음부터 자명했던 사실은 아니다. 자연학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만물과 이치에 두루 호기심을 품었던 고대 그리스인은 인체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신체의 각 장기가 어떤 특정한 정신적 기능을 갖고 있는지, 특히 영혼과 정신을 주관하는 기관은 무엇인지 몹시 궁금해했다. 그들은 여러 가설을 세웠는데 크게는 심장이 영혼과 정신을 주재한다는 심주설과 머리가 주재한다는 뇌주설로 갈렸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엠페도클레스는 심장이 생각을 주관한다는 심주설을 주장했다. 그의 생각을 고대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어받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심장을 독립적인 생명체로 보기도 했다. 그의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그리스어로 지성과 이성을 의미하는 누스와 티모스라는 표현이 모두 심장과 관련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미 엠페도클레스보다 한 세기 앞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알크마이오는 정신활동의 중추가 뇌에 있다는 뇌주설을 주장했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해부를 최초로 시행하고 그를 통해 신경을 발견해 이를 뇌주설의 근거로 삼았다. 그의 주장은 이후 히포크라테스에게 이어지고 먼 훗날 현대의학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게 되지만 아주 오랫동안 외면당했다. 그러다 근대를 지나면서 뇌주설이 정설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의료 장비의 획기적인 발달과 그로 인한 뇌과학 연구의 발전이 계기가 되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20세기 중반에 인류 최초로 성공한 심장 이식 수술이었다.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고도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 심장이 생각과 이성을 주관한다고 더는 보기 어렵게 된 것이다. 호러스 월폴. 삶이란 느끼는 인간에겐 비극이며 생각하는 인간에겐 희극입니다. 영국 저술가 호러스 월폴은 이 표현을 자주 썼다. 그리고 이 표현에 덧붙여 데모크리토스는 웃고 헤라클레이토스는 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둘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한탄한 반면 데모크리토스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조롱했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오기 때문이다. 같은 대상을 두고 이성의 눈으로 보느냐 감성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웃음은 지성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두고 바라보거나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피아니스트이자 코미디언인 스티브 앨런은 비극에 시간을 더하면 희극이 된다고 했으며 찰리 채플린은 삶이란 클로즈업을 하면 비극이요 롱숏에 담으면 희극이라고 말했다. 결국 거리를 두고 생각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대상이나 상황을 비극이 아닌 희극으로 볼 여지가 더 커지는 것이다. 그런데 채플린의 작품은 웃음만 짓다 끝나는 희극이 아니었다. 감독 채플린은 클로즈업과 롱숏을 오가는 가운데
비극과 희극의 균형을 절묘하게 잡아나감으로써 한 스크린에 그 둘을 모두 담아냈다. 그리고 프랑스 사진작가 얀 아르투이스 베르트랑의 작업도 이와 비슷했다. 그는 열기구나 헬리콥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 지구 곳곳의 모습을 찍었는데 그가 찍은 사진은 지상에서 찍은 재난 현장 르포 사진도 아니고 우주에서 찍은 푸른 구슬 같은 지구별 사진도 아닌 딱 중간 시점의 사진이었다. 그의 사진에선 멀리서 바라보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가까이서 바라보는 현실의 고통이 교차했다. 표도르 튜체프. 말로 뱉어낸 생각은 한낱 거짓. 푸시킨의 버금가는 러시아 최고의 시인으로 사람들은 표도르 튜체프를 꼽는다. 튜체프가 러시아 문학 전반에 끼친 영향이 지대한데 그 영향의 그림자에는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 같은 대문호도 들어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돌았다. 러시아 시인이라면 튜체프 시집을 단 한 권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모름지기 시인이라면 튜체프 시는 다 암기하고 있어야지 책을 갖고 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그런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튜체프다운 시가 바로 침묵이다. 마음이 어찌 자신을 표현하며 다른 이는 어찌 그것을 헤아리랴. 그가 당신의 삶을 알 수 있을까? 말로 뱉어낸 생각은 한낱 거짓. 샘물을 휘저으면 흐려질 뿐이니 입술을 축인 뒤엔 침묵하리니. 총 3연 가운데 이 2연에서 튜체프는 말은 생각을 담기에 부족한 그릇이니 차라리 침묵하라고 한다. 말은 생각을 담기에도 부족할 뿐 아니라 생각과 사색에도 방해가 되므로 순수한 사유를 위해서라면 되도록 말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시의 리듬과 운율조차 사람들 앞에서 소리내어 읽기보다 주변이 고요한 가운데 혼자 읽어 나가기 좋게 지어졌다고 한다. 러시아 심리학자 레프 비고츠키는 튜체프의 저 구절이 생각과 언어의 관계에 관한 극단적 관념주의자들의 주장과 비슷하다고 지적한다. 그들은 생각과 언어가 서로 독립된 것이며 언어가 생각을 왜곡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고츠키는 생각을 우위에 두는 순수한 정신주의든 언어를 우위에 두는 순수한 자연주의든 모두 역사적 성찰을 결핍한 극단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글이든 말이든 언어는 내 사고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네. 심리학에서는 생각을 경험의 심적 표상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생각이란 경험한 내용을 자기 마음 안에서 재현하는 활동이라는 것이다. 이때 재현은 이미지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동작 혹은 언어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그렇다면 생각을 할 때 반드시 언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사고는 이 모든 것이 뒤섞여 재현되는 과정이며 어떤 형태가 다른 것보다 더 먼저 나타나기도 하고 더 지배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아인슈타인은 생각을 할 때 언어보다 이미지나 동작으로 더 잘 표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는 동료 학자인 자크 이다마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글이든 말이든 언어는 내 사고 과정에서 별다른 역할을 하는 것 같지 않네. 사고 과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심리 요소가 있는데 내 경우엔 주로 시각적인 것이고 때로 근육질적인 것도 있단 말이지. 아인슈타인은 과학자는 공식이나 수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은 이미지로 먼저 사고 실험에 임하고 나서야 말이나 수식 기호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각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사고는 시각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가에게 곧잘 나타나는 특징이지만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 중에도 적지 않다. 또한 아인슈타인은 어린 시절부터 달빛에 올라타고 우주를 여행하는 상상을 곧잘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상은 나중에 본격적인 사고 실험으로 이어져 빛의 파동 위에 올라타거나 스스로 광자가 되어 광자로 움직이면서 사고하는 경지까지 이른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근육질적 사고다. 단순히 이미지로 사고하는 것을 넘어서서 상상 속에서 사고 실험의 대상이 돼 그것의 물리적 움직임을 느끼며 사고하는 것이다. 발타사르 그라시안. 생각은 몇몇과 나누고 말은 여럿과 나눠라. 스페인 예수의 신부였던 발타사르 그라시아는 모럴리스트답게 세상을 예리한 눈으로 관찰한 뒤 거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덕적 생활 규범이 무엇인지를 끌어내 쉽고 간결한 문장에 담아낸다.
그처럼 쉬 뇌리에 박히는 문장 속에서 그가 제시하는 도덕 규범은 초월적인 형이상학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싶을 만큼 현실적인 기반에 놓여 있다. 모두가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어디에서 그랬던가. 그라시안에 따르면 그것은 강물을 거스르는 일과 같아 거기서 자칫하면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 실수는 우리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을 수 있다. 물론 그라시안은 예외의 인물로 소크라테스를 들긴 하지만 소크라테스도 결국 독배를 들어야 했으니 그도 실수와 위험에서 벗어나진 못한 셈이다. 그라시안의 조언은 이렇다. 처음부터 말을 아끼면 좋겠지만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다수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옳고 그름을 떠나 상대의 의견을 거스르면 상대는 그것을 비난으로 여기고 모욕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무엇이 진리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서로 그게 맞는다며 끄덕거릴 수 있는 얄팍한 통념이면 족하다. 따라서 그라시아는 사람들과 나누는 말은 딱 그 수준에서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각은 말과 다르다. 생각은 누구도 강압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에 있으므로 다수를 의식할 필요 없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 품을 수 있다. 그러니 자기 생각이 있는 현명한 사람이라면 평소엔 침묵 속에 물러나 있다가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만 자기 생각을 말로 드러내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는 대상은 아주 소수일 테지만 말이다. 조던 피터슨.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영국 방송국 채널4에서는 당시 유튜브를 통해 커다란 인기와 수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조던 피터슨 교수를 초대해 조던 피터슨과 나누는 성별 임금 격차, 캠퍼스 시위, 포스트 모더니즘에 관한 문제라는 대담을 나눴다. 대담자는 캐시 뉴먼이라는 기자였다. 팽팽히 맞선 분위기에서 진행된 대담 말미에 뉴먼이 트랜스젠더는 성별이 특정되지 않는 인칭 대명사로 불리기를 원하는데 피터슨이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피터슨이 그 문제를 연방정부에서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반대한 것뿐이라고 답하자 뉴먼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당신의 권리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트랜스젠더의 권리보다 상위의 것이냐고 되물었다. 저 인용문은 그 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하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대화를 보세요. 당신은 시비를 가리기 위해 제게 공격적이 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고 계시잖아요. 대담 내내 무례하다 싶을 정도로 말꼬투리를 잡고 공격적인 질문을 퍼붓던 뉴먼이 그 말에 그만 기세가 꺾이고 말았다. 사실 이 말만큼 피터슨을 잘 규정해주는 말도 없다. 그는 여러 사람을 여러모로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 어떤 몰상식과 억지는 없다. 최대한 객관적 자료와 합리적 추론에 의거해 스스로 판단컨대 미신 같은 당위를 공격할 뿐이다. 이런 태도는 사회 문제에 대해 주저없이 발언하는 사상가에게서 곧잘 찾아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아테네가 끊임없이 각성하도록 따갑게 무는 등해와 같다고 했으며 경제학자 케인즈도 이런 말을 했다. 말은 다소 과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각 없음에 대한 생각의 공격이기 때문이다. 파블로 피카소. 나는 사물을 그릴 때 생각하면서 그리지 보면서 그리지 않는다. 입체파는 오랫동안 유럽 미술계를 지배했던 사실주의에서 마침내 벗어날 수 있었던 혁명적인 미술사조였다. 입체파의 결정적 차이는 시각의 자리에 사유가 자리하게 되었다는 데 있다. 사물을 정교하게 묘사하는 데 치중했던 사실주의는 당연히 시각에 철저히 의존했던 반면 입체파는 시각이 아닌 사유에 의존했다. 물론 입체파도 초기에는 시각에 의지하는 버릇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형태는 단순해졌지만 적어도 무엇을 그린 것인지는 알 수 있었다. 그러다 후기로 갈수록 그림은 기하학적으로 추상화되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기 어려워졌다. 대상의 형태를 완전히 해체한 뒤 재구성하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구성 과정은 개념에 의거했다. 결국 입체파 회화는 대상에 대한 관념이나 지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입체파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파블로 피카소다.
그는 사물을 그릴 때 생각하면서 그리지 보면서 그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예술을 통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이 아닌 그 어떤 것에 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과학자처럼 주제를 정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한다는 것이다. 이때 사물의 본질이 그냥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눈에 뻔히 들어오는 특성이 아닌 그 배후에 숨어있는 경이로운 특성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눈이 아닌 마음으로 봐야 하고 생각을 해야 한다. 혹시 생각이 막히는 일이 있어도 오래된 관습처럼 다시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는 차라리 눈을 감고 노래를 흥얼거리라고 피카소는 조언한다.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 우리는 사유의 맞바람을 가르며 알 수 없는 미래로 날아가고 있음을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로 알 수 있었다. 생텍쥐페리는 작가 이전의 조종사였으며 그의 마지막도 비행기와 함께였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정찰 임무를 맡고 출격했던 그는 끝내 귀환하지 못했고 자취는 흔적도 없었다. 그로부터 50여 년이 지나서야 마르세유 남쪽 지중해 먼 바다에서 그의 비행기 잔해와 그의 유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찾을 수 있었다. 전쟁 전 그는 항공산업의 개척자라 할 수 있는 우편 항공기 조종사였다. 우편물을 싣고 유럽에서 아프리카를 거쳐 남미까지 이어지는 항공 노선을 개척한 모험가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했다. 프랑스 남부 도시 툴루즈를 이룩해 스페인을 거쳐 아프리카 서부 사하라 지역을 지나 남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까지 이어지는 멀고도 험한 항로였다. 당시는 비행기 전자 항법 장비는 물론이고 관제시설과 항공기 이착륙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대였으며, 비행기 성능도 시원치 않아 엔진 고장으로 사하라 사막이나 남미 산맥에 불시착하기 일쑤였다. 저 인용문은 사하라 사막의 중간 기항지에서 기약 없이 머물 때의 심정을 묘사한 글이다. 하늘을 날던 사람은 잠시 지상에 내려와 있어도 몸은 계속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는데, 저 말에서 우리는 생텍쥐페리가 잠시의 권태도 견디지 못하고 생의 약동을 얼마나 갈망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것은 역동적 삶을 닮았고, 기류의 흐름을 타거나 거스르는 비행은 우리의 생각을 닮았다. 때로 생각은 우리를 두둥실 가벼이 띄워 날리는가 하면 난기류 같은 번뇌로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다. 이처럼 사유의 맞바람을 맞는 것은 인간의 숙명이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하나, 프로펠러를 돌리는 엔진, 즉 박동치는 우리의 심장이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금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지. 바다는 변화무쌍한 데다 위력이 가공해 바다 한가운데로 나서는 인간은 금기를 지니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금기 가운데 하나가 쓸데없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말 대신 생각에 잠기기 일쑤인데 이마저도 조심해야 할 때가 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는 지금은 무엇을 생각할 때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 2번 나온다. 수만 갈래로 갈라지는 생각을 다잡아 하나의 생각에 몰입하고자 할 때 주인공 노인이 뇌는 일종의 주문 같은 것이다. 노인은 자신이 바다에 나온 이유를 말하며 처음 이 표현을 사용했다. 돈 많은 어부는 라디오를 가지고 출어할 수 있으니 배에서 야구 중계도 들을 수 있겠다는 부러운 생각이 들던 즈음 그는 이렇게 자신을 다잡았다. 지금은 야구를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할 때지.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한 커다란 청새치 잡는 일을. 우여곡절 끝에 잡은 청새치를 배에 매달고 오다가 상어의 공격을 받을 때 노인은 또 한 번 이 표현을 사용한다. 상어떼가 청새치를 물어뜯기 시작하고 노인이 상어들을 쫓기 위해 갖은 수단을 쓰던 중 진작 챙겨오지 못한 물건이 생각날 때였다. 지금은 내게 없는 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지금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지. 그러나 생각이 곁가지로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거친 바다와 난폭한 상어와 맞설 때 그는 고기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에서 초인적 투쟁을 벌인 게 아니었다. 그 순간엔 행동만 있을 뿐 생각을 하나로 다잡기 위한 일념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C.S. 루이스.
어떤 비통이든 일부는 비통의 그림자거나 그에 대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비통은 마음의 고통이다. 육체적 고통은 신경에 의해 빚어지지만 비통은 생각에 의해 빚어진다. 극심한 슬픔은 우리 생각에 스며들어 고통을 증폭한다. 기독교 알레고리 소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 C.S. 루이스는 오랫동안 독신이었다. 그러다 60 가까운 나이에 미국의 시인 조이 그레시엄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 당시 그레시엄은 골수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3년의 짧은 시간, 그레시엄의 병세가 기적처럼 호전되며 두 사람은 생애 황혼에서 아름다운 신혼을 보냈다. 그러나 그레시엄의 병세는 다시 악화되었고 아내의 고통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루이스는 기도에 매달렸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더는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고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비통에 잠겼다. 처음 몇 달간 그는 혼자 남은 집에서 비통의 그림자처럼 지냈다. 무언가에 취한 듯 무언가에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생각이었다. 루이스는 마음의 고통은 육체적 고통과 달리 겪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생각에서 벗어날 도리는 없었다. 이에 루이스는 비통을 자아내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생각하고 기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기록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에세이로 묶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글을 쓰면서 그가 마침내 도달한 것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 납득할 만한 신의 해명이 아니었다. 답은 없었다. 다만 그는 고요하되 결코 비정하지 않은 눈길만 느낄 뿐이었는데 그 눈길은 이런 말을 하는 듯했다. 나의 아들딸이여 평화의 안식을 바라노니 너희는 결코 이해할 수 없으리라. 한나 아렌트. 위험한 생각이란 없다. 생각 그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죽음을 부르는 탄압에는 불순한 사상이라는 말이 마치 극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처럼 따라다녔다. 1973년 피노체트 군부가 아옌데 민주정권을 쿠데타로 무너뜨렸을 때 군인들은 시인 네루다의 집에도 쳐들어왔다. 안토니오 스카르메타의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보면 이때 네루다는 이렇게 말했다. 뒤져보게 우리 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있다면 그건 시일세. 정치 군인들이야 네루다 집에서 무슨 반쿠데타 모의가 담긴 문건을 찾아 그를 탄압할 작정이었겠지만 종이에 쓰인 시 나부랭이쯤이야 했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생각과 시는 같다. 불순한 생각이 없듯 불순한 시도 없다. 그저 생각 자체와 시 자체가 불순하다면 불순하고 위험하다면 위험하다. 겉으로는 거역하지 않고 굽이치고 돌아가고 맴도는 것 같지만 은밀히 스며들어 기억이 제기를 가고야 마는 것이 생각과 시의 메타포어가 아닐까. 직설은 의식에서 대부분 걸러지지만 메타포어는 무의식까지 거뜬히 스며들어 끝내 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수전 손택은 질병보다 질병의 메타포어가 더 무섭다고 했는지도 모른다. 불순하다며 사상과 표현을 억압하더라도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없는 한 인간의 생각과 말은 압사되어 가루가 되지 않고 메타포어가 되어서라도 스며든다. 그리고 메타포어가 되면 직설의 언어로 정의할 수 없던 새로운 갈망이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솟아오른다. 스카르메타의 말 맞다나 모든 언어가 찾아 헤매고 고대하고 적합한 이름으로 명명하지 못해 주변만 맴돌거나 침묵함으로써 명명하던 것이 메타포어가 되어 비로소 얼굴을 가진다면 이보다 더 가공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겠는가. 올리버 섹스. 점점 더 나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더불어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올리버 섹스는 신경의학자였다. 그리고 자신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책도 여러 권 썼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화성의 인류학자 같은 책은 뇌병변장애를 가진 환자의 흥미로운 임상록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고통에 대한 연민의 기록이다. 그랬던 그가 2015년 1월에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고 그해 8월에 8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보름 전까지 이따금 뉴욕타임스에 칼럼을 썼는데 그 글들은 그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글이자 스스로 쓴 부고가 되었다. 마지막 칼럼 안식일의 한 대목이 바로 저 인용문이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숨도 가쁘며 한때나마 단단했던 근육도 암에 녹아내리고 있다. 점점 더 나는 초자연적이거나 영적인 것이 아닌 내면의 평화와 더불어 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또한 그때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다 했다고 느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안식에 들 수 있는 7일째가 되는 삶의 안식일에 대해서도 점점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알츠하이머를 앓는 노인이 많아지고 있다. 이 병의 가장 큰 고통이라면 서서히 기억을 잃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마무리 짓는 생의 마지막 사색을 할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다. 올리버 섹스는 비록 말기암의 고통에 휩싸여 있었지만 명징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았다. 그는 다른 칼럼에서 이렇게 썼다. 무엇보다 나는 이 아름다운 별에서 지각 있고 생각하는 동물로 살아왔다. 이는 내게 더없이 큰 특권이었으며 모험이었다. C. 더글러스 딜런.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다. 생각이라는 말에는 몰입이니 집착이니 하는 말이 곧잘 따라다닌다. 골똘히 생각에 빠져 있다거나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거나 하는 의미다. 인용문에서 2번 등장하는 생각이라는 말은 서로 의미가 다르다. 앞의 생각은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생각이지만 뒤의 생각은 생각 그 자체에 대한 생각이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슬픔이라는 새가 당신의 머리 위에서 날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당신의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는 할 수 있다. 그저 생각이 들고 나는 것과 그 생각이 우리 뇌리에 또아리를 트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백일몽이 아닌 이상 생각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신행위일 텐데 생각이 생각의 대상이 돼버리면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 오히려 생각 그 자체에 매달릴수록 문제는 제자리 맴돌이가 되기 십상이라 끝내 주객이 전도돼 생각 그 자체가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심려와 사려라는 말에서 려는 걱정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생각 그 자체에 매몰되면 종종 려에 이르게 되고 그때부터 생각은 이성의 범주를 벗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신중하고 사려 깊다는 것이 늘 미덕일 수만 없다. 모든 생각에 대해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려는 습성은 효용도 없을 뿐더러 의미도 없다. 작가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는 이렇게 말했다. 본질을 따지는 이는 대부분 생각에 집착하는 이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강박적이며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다. 부처. 생각은 병이고 생각은 종기이고 생각은 화살이다. 고타마 부처가 편력을 하던 중 도공의 집에서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게 된다. 그에 앞서 같은 신세를 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부처의 가르침을 받고자 출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부처를 아직 본 적이 없으므로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부처인 줄 몰랐다. 출가의 의지가 남다른지라 고타마는 그 자리에서 그에게 법의 요체를 설하기로 했다. 그렇게 서로 묻고 답하는 가운데 가르침을 마친 부처는 이제 수행의 길로 나서려고 하는 젊은 수행자에게 딱 한 가지 당부의 말을 한다. 생각을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저 말을 한다. 무엇보다 독화살 비유는 가장 자주 쓰이는 불교 비유 가운데 하나며 수타니파타에서는 화살의 경을 따로 둘 정도다. 불교에서 화살은 번뇌 혹은 욕망을 나타낸다. 부처는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를 독화살을 맞은 상태와 같은 것으로 봤다. 그런데 어째서 병과 종기와 화살이 모두 다 생각일까? 병, 종기, 화살은 각각 독립적인 것으로 인과관계의 틀에서 묶어서 볼 수 있다. 독화살을 맞아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아 곪기 시작하면 나중에 큰 병이 되거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부처가 보기에 이 각각의 단계는 형태와 이름만 다를 뿐 모두 생각, 즉 헛된 생각이다. 생각은 화살이라는 원인이기도 하며 병이라는 결과이기도 하며 중간에서 상처를 곪게 하는 종기이기도 한 것이다. 부처는 생각의 병리적 기전을 설명하기 위해 화살, 종기, 병이라는 단계적 비유를 빌려왔을 뿐 결국 처음 상처를 내고 곪게 하고 끝내 돌이킬 수 없는 골병에 들게 하는 것은 하나같이 헛된 생각이다.
신영복. 생각은 가슴이 합니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합니다. 사유에는 동적인 사유가 있고 정적인 사유가 있다. 동적인 사유라 하면 천천히 걸으면서 하는 사유고, 정적인 사유라 하면 주로 앉아서 하는 사유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멈춰 있어야 우리는 제대로 사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적인 사유에서 흔한 것은 자리에 앉아 책상에 의지해 이마나 턱을 괴고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신영복은 영어의 몸, 자기 한 몸 뉘기도 변변치 않은 공간에 변변한 의자며 책상이 있었을 것 같지 않다. 어쩌다 편지나 쓸 수 있는 쪽상을 받아들었다 해도 그런 상태로 유유자적하게 생각에 잠길 수 없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 그가 어떤 자세로 생각에 잠기곤 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볼 뿐이다. 기상시간 전에 옆 사람 깨우지 않도록 조용히 몸을 뽑아 벽에 기대어 앉으면 싸늘한 벽의 냉기가 나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이때가 하루의 가장 맑은 시간입니다. 겪은 일, 읽은 글, 만난 인정, 들은 사정, 밤의 긴 터널 속에서 여과된 어제의 역사들이 내 생각의 서가에 가지런히 정돈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황이라면 추위에 두 팔로 무릎을 모아 가슴에 붙이고 앉아있지 않았을까. 이런 자세로 생각해 버릇했다면 신영복은 말 그대로 두 손을 꼭 가슴에 대지는 않았더라도 비유적 의미에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다. 그는 사유의 자세뿐 아니라 사유의 내용에서도 가슴으로 생각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무기징역수가 된 그는 자기 앞에 무진장한 사색의 원시 광맥이 놓여 있음을 깨달으면서 지식의 사유욕에 사로잡혀 관념의 야적이나 일삼던 지난날의 사색을 돌아보게 되었다. 관념의 유희와 같던 생각이 마음과 감정이 불러일으키는 모든 것을 헤아리는 사색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낭독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낭독 산책, 지금까지 장석훈의 생각의 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